이해가 되세요? 저는 아직도 화가 납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제 통장을 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들었어요. 죄송하다면서 이 계좌는 현재 거래 정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제 손이 카운터 위에서 멈췄죠. 제가 물었죠. 무슨 말이냐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직원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는데 빨간 글씨로 압류 두 글자가 박혀 있더군요. 저는 한선미, 올해 58이에요. 30년을 함께한 남편 덕분에 오늘 빈손이 됐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다시 열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시작은 아주 사소했어요. 남편이 퇴근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했어요. 제가 저녁 먹고 가라고 하면 미안하다면서 회의가 길어져서 그냥 먹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이 일주일에 한두 번, 그러다 사흘에 한 번, 나중엔 매일이었어요. 식탁에 혼자 앉아 있으면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국그릇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가 식어버리는 게 보였죠.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3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고 집안 꾸리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던 거예요. 달달하면서도 무거운, 제가 절대 안 쓰는 그런 향이었죠. 제가 물었어요. 이게 무슨 냄새냐고요. 남편은 아마 회식 자리에서 누가 뿌렸나 보다면서 담배 연기도 밴다고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다가 옆에 누운 남편을 봤죠.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이었어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옷장을 열어봤어요. 재킷 주머니를 뒤적이는 제 손이 떨렸죠. 영수증 한 장이 나왔어요. 호텔 커피숍, 아메리카노 2잔. 시간은 오후 3시. 그날 남편은 오전 회의가 있다고 했었거든요.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회의가 길어졌다고 했는데 오후 3시에 커피라니.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고요. 아직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건 알 수 있었죠. 저는 수첩을 꺼냈어요. 날짜별로 남편 귀가 시간을 적기 시작했죠. 7월 5일 밤 11시 20분. 피곤하다며 바로 씻더라고요. 7월 8일 밤 10시 50분. 저녁 먹었다고 하는데 와이셔츠 목에 립스틱 자국이 있었어요. 7월 12일 새벽 1시. 술 냄새가 심했고 휴대폰 화면을 아래로 놓고 자더군요. 적다 보니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주말 전날 밤이 특히 늦었어요. 그리고 매번 핑계가 달랐죠. 회의, 회식, 거래처, 야근. 하나같이 그럴듯했지만 뭔가 맞지 않는 퍼즐 같았어요. 어느 날은 남편 차를 살짝 확인해 봤어요. 조수석 발밑에 긴 머리카락 한 올이 떨어져 있더군요. 갈색이었어요. 저는 짧은 흑발인데 말이에요. 손으로 그 머리카락을 집어 올렸을 때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죠. 결정적인 건 휴대폰이었어요. 남편이 샤워하러 간 사이 거실 소파에 휴대폰을 두고 갔더라고요. 평소엔 절대 그러지 않는데 말이죠.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켰어요. 잠금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어요.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죠. 여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였어요. 내일 몇 시에 볼까요? 보고 싶다는 내용이더라고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샤워실에서 물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둘러 화면을 끄고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남편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을 때 저는 태연한 척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엔 아무것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여보라는 두 글자가 떠올랐죠.
내 남편을 여보라고 부르는 다른 여자.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통장 정리를 하기로 했어요. 결혼하고 줄곧 남편이 돈 관리를 했거든요. 남편은 늘 자기가 하겠다면서 저보고 집안일이나 신경 쓰라고 했었죠. 그렇게 30년을 살았어요. 은행 어플을 깔아서 로그인을 시도했어요.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나오더라고요. 3번 틀리자 계정이 잠겼어요. 은행에 전화를 걸었죠. 본인 확인 후 비밀번호 재설정이 가능하다면서 영업점 방문을 부탁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은행에 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 제 계좌가 압류됐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창구 직원이 조심스럽게 설명해 줬어요. 명의인 배우자의 채무 관계로 법원에서 압류 조치가 들어왔다고요. 제가 되물었죠. 채무라니 무슨 빚이 있냐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죠. 자세한 건 법원 통지서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직원이 서류 한 장을 건넸어요. 금액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5억. 5억 원의 빚이 남편 이름으로 나 있었고 연대보증인이 저였어요. 제가 소리쳤죠. 이게 대체 뭐냐고. 저는 보증 선 적 없다고요. 직원이 서류를 가리키며 말하더라고요. 여기 서명란에 인감 도장이 찍혀 있다고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 제 도장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전 이런 서류에 도장 찍은 기억이 없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기억나지 않아요. 다리가 저절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이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각째각 들렸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에 든 서류가 바스락거렸고요.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어요. 평생 그런 큰 돈을 만져본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동시에 복잡해졌죠. 남편은 대체 이 돈을 어디에 쓴 걸까요? 그리고 왜 제 도장을 몰래 찍은 걸까요? 휴대폰을 꺼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한참 만에 남편이 받더군요. 바쁘다면서 왜 전화했냐는 투였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제가 말했죠. 우리 통장이 압류됐다고 5억이라는 빚이 있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남편이 말끝을 흐렸어요.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죠. 사업 자금 때문에 좀 빌렸다면서 곧 정리될 거니까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고지 언제냐고. 그리고 내 도장은 왜 마음대로 찍었냐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건 급하게 필요해서 그랬다면서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죠.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 서재로 갔어요. 평소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곳이었죠. 문을 열자 서류 냄새가 났어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첫 번째 서랍엔 명함들이 가득했어요. 두 번째 서랍엔 통장 몇 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통장들이었어요.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서류 뭉치가 나왔어요. 대출 계약서, 담보 설정 서류, 채무 확인서.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손에서 땀이 났어요. 우리 집이 담보로 잡혀 있더군요. 목소리가 저절로 나왔어요. 집까지 잡혔다니. 서류 제일 밑에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남편이 젊은 여자와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죠. 여자는 한 손으로 남편 팔을 잡고 있었고요. 둘 다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 100일 기념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오빠라는 호칭이 적혀 있더라고요. 날짜를 보니 6개월 전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어온 건 11시가 넘어서였어요. 저는 거실 불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죠. 남편이 왜 불도 안 켜고 있냐면서 현관불을 켰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손에 사진을 들고 있었죠. 제가 물었어요.
이게 뭐냐고요. 사진을 남편 앞에 내밀었어요.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제가 말했죠. 6개월이나 됐다면서요. 100일 기념이라니 그럼 지금은 더 오래됐겠다고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는지 남편이 한 발 뒤로 물러났죠. 미안하다면서 그냥 좀 외로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되물었어요. 외로웠다고 30년을 함께 산 나는 뭐냐고요. 남편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제가 맨날 집에만 있고 자기랑 대화도 안 한다면서요. 제가 말했죠. 당신이 밤마다 늦게 들어오는데 무슨 대화를 하냐고요. 그래도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냐면서 남자도 힘들 때가 있다고 하더군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죠. 제가 말했어요. 좋다고 외도는 당신 변명대로 넘어가겠다고요. 그럼 5억은 뭐냐고, 우리 집 담보는 뭐냐고, 내 도장 도용은 뭐냐고 물었죠.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 여자한테 쓴 거 맞냐고 5억을요. 사업 자금도 있었다면서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무슨 사업이냐고 물으니까 같이 카페를 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했죠. 그 여자랑 카페를 차리려고 내 도장 찍어서 우리 집 담보로 잡았다는 거냐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번엔 분노 때문이었죠. 제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이혼하자고요. 남편이 눈을 크게 떴어요. 뭐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다시 말했죠. 이혼하자고, 더 이상 못 살겠다고요. 남편이 비웃듯이 말하더군요. 그게 쉽게 나올 말이냐면서 애들은 어쩌냐고요. 제가 대답했어요. 애들은 다 컸다고, 이제 나도 내 인생 살 거라고요. 돌아서서 안방으로 갔어요. 남편이 뒤따라왔죠. 당신이 나가면 뭐하고 살 거냐면서 돈도 없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했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요. 남편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어요. 집도 자기 명의라면서요. 통장도 다 압류됐다면서요. 갈 데나 있냐고 물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이 사람이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다는 걸요. 30년 동안 집안일만 하던 여자. 돈 한 푼 못 버는 여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말했죠. 두고 보라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요. 문을 닫았어요. 남편이 밖에서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죠. 침대에 누웠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천장만 보였어요. 천장에 금이 가 있는 게 보이더군요. 언제부터 저렇게 금이 가 있었을까요? 우리 결혼 생활처럼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죠.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가까운 곳으로 골랐어요. 젊은 법무사가 웃으며 맞아주더라고요.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어요. 제가 말했죠. 재산 분할하고 싶다고, 이혼 준비 중이라고요. 제가 가져간 서류를 쭉 펼쳐놓았어요. 법무사가 하나씩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이 대출 서류들이 도장 도용이 확실하면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그럼 빚을 안 갚아도 되냐고요. 연대보증인 서명이 위조라는 게 입증되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집 담보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죠. 이것도 동의 없이 진행됐으면 문제 삼을 수 있대요. 단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증거라니요. 네, 본인이 서명하거나 동의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면서요. 법무사가 수첩에 뭔가를 적으면서 설명해 줬어요. 녹취, 문자, 증인 진술 같은 거라고요. 남편이 혼자 진행했다고 인정하는 대화를 녹음하면 좋겠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수첩에 항목을 적었죠. 첫째, 남편과의 대화 녹음하기. 둘째, 서류상 서명 필적 감정받기. 셋째, 그 여자 신상 파악하기. 넷째, 남편 회사 재정 상태 확인하기. 다섯째, 집 담보 해제 절차 알아보기. 하나씩 체크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안정됐어요.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게 중요했죠. 그냥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요. 먼저 휴대폰에 녹음 앱을 깔았어요. 사용법을 익히는데 1시간쯤 걸렸어요. 손이 서툴러서 시간이 좀 걸렸죠. 그래도 결국 해냈어요. 테스트로 제 목소리를 녹음해 봤는데 잘 들리더라고요. 다음은 서재로 갔어요. 어제 봤던 서류들을 다시 꺼냈죠. 하나하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몇 번은 흔들렸지만 다시 찍었어요. 대출 계약서, 담보 설정 동의서, 연대보증 확인서. 모두 제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서명은 제 필체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대신 쓴 게 분명했죠. 그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8시쯤이었나요? 아마 어제 제가 이혼 얘기를 해서 신경 쓰였나 봐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두고 녹음 버튼을 미리 눌러뒀죠.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더니 말을 걸어왔어요. 어제는 좀 심했다면서요. 자기도 잘못한 건 안다면서요. 제가 물었어요. 뭘 잘못했는지 아냐고요. 남편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외도한 것도 잘못이고 돈 문제도 잘못 처리했다고 인정하더군요. 제가 설거지를 멈추고 돌아섰어요. 그 5억은 정확히 어디에 쓴 거냐고 물었죠. 남편이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3억은 그 여자랑 카페 차리는 데 들어갔다고요. 나머지 2억은 그 여자 빚을 갚아줬다고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2억을 빚 갚는 데 썼다니요. 남편한테 다시 물었어요. 그럼 내 도장은 언제 어떻게 찍었냐고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작년 가을에 제가 친정 다녀온다고 이틀 집을 비웠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서류를 만들어서 도장을 찍고 서명은 자기가 대신 했다고요. 제가 물었죠.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요. 미안하다면서 말하면 반대할 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더 물어봐야 했으니까요. 집 담보도 그때 같이 처리한 거냐고 물었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빠르게 처리했다면서요. 충분했어요. 남편이 스스로 다 인정했으니까요. 자, 여기서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설거지하던 고무 장갑을 벗어던졌죠. 물이 튀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다가가서 소리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30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진정하라면서요. 진정이 되냐고 집도 내 이름도 다 빼앗기고 진정하라고 하냐고 소리쳤죠.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자기가 다 해결할 거라면서 시간만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얼마나 걸리냐고요. 한 1년쯤이면 된다고 했어요. 1년이요. 웃음이 나왔어요. 1년 동안 뭘 하겠다는 건지 물었죠. 카페 사업이 잘 되면 돈을 벌어서 빚을 갚겠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랑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거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말을 못 하더라고요. 대답이 없는 게 대답이었죠. 제가 말했어요. 좋다고 당신 맘대로 하라고요. 대신 나도 내 맘대로 하겠다고요. 남편이 뭘 할 건데 묻더군요. 제가 대답했죠. 이혼 소송 준비할 거라고요. 그리고 당신을 고소할 거라고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법무사가 추천해준 곳이었죠.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저를 맞아줬어요.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주더니
천천히 얘기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어요. 남편의 외도 5억 원의 빚, 집 담보, 도장 도용. 그리고 어제 녹음한 내용까지요.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들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도장 도용과 문서 위조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동시에 이혼 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죠. 변호사가 설명해 줬어요. 결혼 생활 30년이면 재산의 절반은 당연히 제 몫이라고요. 다만 빚 문제가 복잡한데 제가 연대보증인에서 빠지는 게 우선이라고 했어요. 도장 도용이 입증되면 가능하다면서요. 집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집도 결혼 재산이니까 반은 제 거라고 했어요. 남편이 임의로 담보 설정한 건 무효 주장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희망이 보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서 저는 근처 카페에 들어갔어요. 머리를 좀 식힐 필요가 있었거든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말했던 그 카페요. 그 여자랑 차린다던 카페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졌죠. 휴대폰을 꺼내서 남편 이름으로 검색해 봤어요.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뭔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나오더라고요. 한 달 전에 등록된 카페였어요. 이름은 로즈마리. 주소를 보니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가봐야 할 것 같았어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할 것 같았죠. 커피를 다 마시고 저는 그 주소로 향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30분쯤 걸렸어요. 주택가 골목 안쪽에 카페가 있었어요. 작지만 예쁘게 꾸며놓았더라고요.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손님은 별로 없었어요. 카운터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죠. 사진에서 봤던 그 여자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초인종 소리가 딸랑 울렸죠. 여자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라면서 자리 아무데나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메뉴판을 보는 척하면서 여자를 관찰했죠. 27, 8쯤 되어 보였어요. 제 큰딸보다 어렸어요. 주문을 받으러 왔을 때 가까이서 보니 화장이 진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달라고 했어요. 여자가 메모하면서 물었어요. 처음 오시냐고요? 제가 대답했죠. 네, 지나가다가 예뻐서 들어왔다고요. 여자가 좋아하며 말했어요. 한 달 전에 오픈했다면서 많이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혼자 하시냐고 물었죠. 아니라면서 사장님이 따로 있다고 했어요. 남자 사장님이냐고 물었어요. 여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남자친구가 사장님이라면서요. 아주 잘해준다면서 이 가게도 자기를 위해 차려줬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제 손이 떨렸어요.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죠. 커피를 만들러 간 여자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어린 것이 제 30년을 망가뜨렸다고요. 제 가정을, 제 재산을, 제 인생을요. 커피를 마시면서 카페 안을 살펴봤어요. 인테리어는 깔끔했지만 손님이 없었어요. 오후 2시쯤인데 저 혼자였죠. 장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계산대 옆에 영수증이 몇 장 꽂혀 있었는데 금액이 작았어요. 커피 한두 잔씩이었죠. 이 가게로 5억을 갚는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어요. 남편이 거짓말을 한 게 분명했죠. 돈을 갚을 생각이 있었다면 이런 가게를 차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 여자를 위해 만들어준 거였어요. 제 돈으로 제 집을 담보로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어요. 계산하면서 여자한테 물었어요. 장사는 잘 되냐고요. 여자가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아직은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손님이 많지 않다면서요. 그래도 사장님이 열심히 도와주신다면서 곧 나아질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말했어요. 사장님 복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예쁜 가게도 만들어주시고요.
여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자기가 복이 많다면서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요. 나가면서 뒤돌아봤어요. 여자는 카운터를 닫고 있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수첩을 폈어요. 지금까지 모은 증거를 정리해봤죠. 첫째, 남편의 자백 녹음 파일. 둘째, 도장 도용 서류 사진들. 셋째, 카페 사업자 등록 정보. 넷째, 그 여자와의 사진.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뭔가 더 필요한 것 같았죠. 결정적인 한 방이요. 변호사가 말했던 게 떠올랐어요. 남편 회사 재정 상태를 확인하라고요. 혹시 회사 돈을 빼돌린 건 아닌지 알아보라고 했거든요. 문제는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거였어요. 그때 생각났죠. 남편 회사 격리 과장이 우리 집에 몇 번 온 적이 있었어요. 명절 때 인사 왔었거든요. 김 과장이라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휴대폰을 뒤져서 명함을 찾았어요. 다행히 사진으로 찍어둔 게 있었죠.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맴돌았죠. 용기를 내서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김 과장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하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저라고 하니까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사모님이라고 부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남편이랑 이혼 준비 중이라고요. 회사 재정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다고요. 김 과장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사실 자기도 고민이 많았다고요.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다고요. 무슨 얘기냐고 물었죠.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남편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요. 총 3억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3억이요, 또요. 그렇다면서요. 가짜 거래처를 만들어서 돈을 빼냈다고요. 김 과장이 장부를 보다가 우연히 발견했대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거래처 주소가 가짜였다고 하더라고요. 방문해 봤더니 그런 회사가 없었다면서요. 그걸 왜 신고 안 했냐고 물었죠. 김 과장이 말했어요. 무섭기도 했고 혹시 자기가 잘못 본 건가 싶기도 했다고요. 그리고 30년 넘게 모신 분이라 차마 고발하기가 어려웠다고요. 제가 부탁했어요. 증거를 줄 수 있냐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김 과장이 대답했어요. 복사본을 만들어 두었다면서 드릴 수 있다고요. 다만 자기 이름은 빼달라고 했어요. 그러겠다고 약속했죠. 다음 날 김 과장을 만났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김 과장이 먼저 와 있었어요. 테이블에 앉아서 창밖만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가가자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앉으라면서 커피 한 잔 시켰어요. 김 과장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죠. 이거라면서 건네주더라고요. 봉투가 생각보다 두툼했어요. 안에 뭐가 들었냐고 물었죠. 거래 명세서, 입출금 내역, 가짜 거래처 정보라고 했어요. 모두 복사본이라면서 원본은 회사 금고에 있다고 하더군요. 고맙다고 했어요. 김 과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라면서요. 사모님이 힘내시라고 했어요. 사실 김 과장도 제 딱한 사정을 알고 있었나 봐요. 회사에 소문이 났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젊은 여자랑 바람났다는 소문이요. 창피했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손에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서류를 펼쳤어요.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는데 현기증이 났어요. 숫자들이 빙빙 돌았죠. 3억 원이 6번에 걸쳐 빠져나갔더라고요. 한 번에 5천만 원씩이었어요. 거래처 이름은 다 달랐지만 입금 계좌는 똑같았어요. 그 계좌 번호를 메모했어요. 남편 명의가 아니었죠. 누구 계좌인지 확인해 봐야 했어요.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시간 되냐고 물었더니 오라고 하더라고요. 서류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이번엔 택시를 탔어요. 버스 기다릴 시간이 아까웠거든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더니 휘파람을 불었어요. 이거 대박이라면서요. 횡령까지 추가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계좌 번호를 추적해보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가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보겠다고 했어요. 이틀만 시간을 달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달랐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거실에 들어서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회사에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모른 척 했어요.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죠.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김 과장한테 접촉했다며 뭘 물어본 거냐고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들킨 모양이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회사 돈까지 빼돌렸다는 걸 알았다고요.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입을 벙긋거리다가 증거가 있냐고 물었죠. 있다고 했어요. 남편이 다가왔어요. 어디 있냐면서 내놓으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한 발 물러났어요. 이미 변호사한테 넘겼다고 말했죠. 남편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당신 지금 끝났다고 횡령까지 들키면 감옥 간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갑자기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어요. 제발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요. 그 여자랑도 헤어지겠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무릎 꿇은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 생일에도 결혼 기념일에도 아이들 생일에도요. 당연한 듯이 저를 대했던 사람이었죠. 지금 무릎을 꿇은 건 저 때문이 아니었어요. 감옥이 무서워서였죠. 횡령죄가 무서워서였어요. 저는 말했어요. 이제 늦었다고요. 남편이 울기 시작했어요. 제발이라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요. 회사 돈은 다 갚겠다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갚을 거냐고 물었죠. 3억을요. 남편이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어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죠. 밖에서 남편이 문을 두드리며 불렀어요. 여보, 여보, 그 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나중엔 들리지 않았죠. 이틀 후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무실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급하게 준비하고 나갔죠.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변호사가 활짝 웃고 있었어요. 앉으라면서 서류를 내밀었어요. 계좌 추적 결과라고 했어요. 3억 원이 들어간 계좌는 그 여자 명의였대요. 카페에서 만난 그 젊은 여자요. 이름은 박지원. 28살이었어요. 돈은 그 계좌에서 또 여러 곳으로 흩어졌다고 했어요. 카페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놀랍게도 그 여자 개인 빚 갚는 데 쓰였다더라고요. 남편이 했던 말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2억을 그 여자 빚 갚는 데 썼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회사 돈이었던 거죠.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 정도면 남편은 횡령과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요. 징역 3년에서 5년은 각오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도 공범으로 엮일 수 있다고 했어요. 돈을 받은 걸 알면서 받았으니까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변호사가 앞으로 일정을 설명해 줬어요. 먼저 형사고소를 넣을 거라고 했어요. 도장 도용, 문서 위조, 횡령. 3가지 혐의로요. 동시에 이혼 소송도 진행한다고 했어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함께요.
집 담보는 제 동의 없이 설정된 거니까 무효 주장을 할 거라고 했죠. 5억 원 빚도 연대보증인에서 제 이름을 빼달라고 신청할 거라고요. 할 일이 많았지만 변호사가 다 해준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서명만 하면 된다고요.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서 근처 공원에 갔어요.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봤어요. 가을 하늘이 높고 파랗더라고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이렇게 하늘을 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30년 동안 고개 숙이고만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고개를 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변호사랑 함께 경찰서에 갔죠. 고소장 접수하는데 30분쯤 걸렸어요. 제 손에서 서류가 담당 형사한테 넘어갔어요. 형사가 내용을 쭉 읽어보더니 심각한 사건이라고 말했어요. 조사 일정을 잡겠다고 했어요. 먼저 저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남편을 부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서를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변호사가 팔을 잡아줬어요. 잘하셨다면서 이제 반은 끝났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집에 있었어요. 회사에 안 갔나 봐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고소장 넣었냐고요. 넣었다고 대답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한참 있다가 말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요. 제가 말했죠. 당신이 선택한 길이라고요. 남편이 대답이 없었어요. 고소장을 낸 지 사흘 만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랑 함께 갔죠. 조사실은 생각보다 밝았어요. 형사가 의자를 권하면서 편하게 앉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편할 수가 없었죠. 손에서 땀이 났어요. 형사가 처음부터 천천히 말해보라고 했어요. 저는 준비해간 대로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과정, 통장이 압류된 일, 도장이 위조된 사실, 회사 돈을 횡령한 증거까지요. 형사가 녹음 파일을 들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확실하다면서요. 김 과장이 제공한 서류도 살펴봤어요. 형사가 물었어요. 남편한테 사전에 알린 적 있냐고요. 없다고 했어요. 그럼 도장을 보관한 곳은 어디냐고 물었죠. 안방 서랍이라고 대답했어요. 남편도 접근할 수 있는 곳이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했어요. 형사가 메모를 하더니 일주일 안에 남편을 소환하겠다고 했어요. 조사가 끝나고 나왔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변호사가 괜찮냐고 물었죠.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떨렸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싶었거든요. 며칠 후 남편한테 경찰서 출석 통지서가 왔어요. 우편으로 배달됐죠. 남편이 봉투를 뜯어보더니 얼굴이 흑빛이 됐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하냐고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 모습을 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안쓰러웠을 거예요. 달려가서 괜찮다고 같이 해결하자고 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남인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제게 다가왔어요.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했어요. 제발이라면서 무릎을 또 꿇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러지 말라고요. 보기 싫다고 했어요. 남편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자기가 감옥에 가면 애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애들 얘기를 지금 꺼내냐고 물었죠. 외도할 땐 애들 생각 안 했으면서요. 돈 빼돌릴 땐 애들 생각 안 했으면서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으면서 말했죠. 경찰 조사 잘 받으라고요. 그날 저녁 큰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한테서 연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아빠를 고소했다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사실대로 다 말해줬어요.
아빠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 집을 담보로 빚을 냈다는 것, 회사 돈까지 횡령했다는 것. 큰딸이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죠. 엄마가 힘들었겠다면서요. 왜 진작 말 안 했냐고 물었어요. 말할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창피하기도 했고 혼자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다고요. 큰딸이 말했어요. 엄마 편이라고요.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요. 아빠 잘못이 크다고요. 눈물이 났어요. 고맙다고 했죠. 작은 아들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아들은 화가 나 있었어요. 아빠한테 직접 전화했다면서 한 소리 했다고요.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냐고 30년을 뭘로 보고 그랬냐고 따졌다더라고요. 아빠가 울기만 했다면서요. 아들이 말했어요. 이제 엄마 인생 사시라고요. 아빠는 신경 쓰지 말라고요. 자식들이 제 편이라는 게 큰 힘이 됐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남편이 경찰 조사를 받고 온 날이었어요. 저녁 9시쯤 집에 들어왔는데 완전히 기가 빠져 있었어요. 현관에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주저앉았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지켜봤어요. 한참 후에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다 자백했다고 말했어요. 도장 도용도 횡령도 다 인정했다고요. 형사가 증거를 보여주는데 부인할 수가 없었다더라고요. 그리고 검찰로 송치될 거라고 했대요. 기소되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면서 국선 변호인을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또 울기 시작했어요. 인생이 끝났다면서요. 회사에서도 잘릴 거라고요. 징역을 살고 나오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거라고요. 다 당신이 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죠. 남편이 저를 올려다봤어요. 정말 끝까지 갈 거냐고 물었어요. 그렇다고 대답했죠. 남편이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안방으로 갔어요. 문 닫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한 달 후 법원에서 이혼 조정 통지서가 왔어요. 재판 전에 조정을 먼저 시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정된 날짜에 변호사랑 함께 법원에 갔어요. 복도에서 남편을 마주쳤죠. 남편도 변호사를 데리고 와 있었어요. 국선 변호인인 것 같았어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조정실로 들어갔을 때 조정위원이 양쪽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화해 가능성이 있냐고 물었죠. 없다고 제가 먼저 대답했어요. 남편이 뭐라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조정위원이 재산 분할 문제를 꺼냈어요. 현재 남편 명의로 된 집이 있고 빚이 5억 있다고 정리했어요. 집 시세가 7억 정도니까 빚을 빼면 2억이 남는다고요. 반씩 나누면 1억씩이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빚은 남편 혼자 책임지라고 했어요. 제 도장이 위조됐으니까 저는 연대보증인이 아니라고요. 그럼 집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돈을 나누자고 남편 변호사가 말했어요. 저는 또 거절했어요. 집은 제 몫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3억 5천만 원어치요. 남편이 그럴 돈이 어디 있냐고 소리쳤어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대답했죠. 조정위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합의가 어려울 것 같다면서 재판으로 가는 게 낫겠다고 했어요. 조정이 결렬되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들어갔어요. 변호사가 준비 서면을 작성했어요. 저도 의견서를 써야 했죠. 30년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어떤 기여를 했는지, 왜 이혼해야 하는지,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눈물이 났어요. 쓰다 보니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시부모님 병간호도 제가 다 했어요. 아이들 교육도 제가 도맡아 했죠. 집안 살림은 물론이고요. 남편은 돈만 벌어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머지는 다 제 몫이었죠.
그런데 그 돈마저도 다른 여자한테 쓴 거예요. 제 미래를 담보로요. 의견서를 다 쓰고 나니 10장이 넘었어요. 변호사한테 보냈더니 잘 썼다고 칭찬해 줬어요. 이 정도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요.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2달 후였어요. 그 사이에 형사 재판도 있을 거라고 했어요. 횡령죄로요. 남편은 2개의 재판을 동시에 치러야 했던 거죠. 그 사이에 들은 소식이 있었어요. 남편이 차린 카페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장사가 안 돼서 버틸 수가 없었나 봐요. 박지원, 그 여자도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소문이 나자 도망간 거였어요. 연락도 안 된다면서요. 남편이 그 얘기를 하면서 허탈해했어요. 자기를 사랑한다던 여자가 배신했다면서요. 웃음이 나왔어요. 당신이 나를 배신한 것처럼 그 여자도 당신을 배신한 거라고 말해줬죠. 인과응보라고요. 남편이 할 말이 없었어요. 카페가 문을 닫으면서 임대 보증금도 날아갔다고 했어요. 2천만 원이었대요. 집주인이 밀린 월세 때문에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서요. 그것도 당신이 책임질 일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상관없다고요. 남편이 점점 초라해졌어요. 회사에서는 대기 발령 상태였고요.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해고될 예정이라더라고요. 친구들도 다 연락을 끊었다면서요. 혼자라고 했어요. 완전히 혼자가 됐다고요. 예전에 저처럼요. 형사 재판 날이 왔어요. 저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어요. 법정은 처음이었죠.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판사님이 앞에 앉아 계시고 검사와 변호인이 양쪽에 있었어요. 남편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죠. 수척해진 얼굴이었어요. 재판이 시작되고 검사가 공소 사실을 낭독했어요. 횡령 금액 3억 원. 도장 위조. 문서 위조.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게 내 남편이 한 일이구나. 제 차례가 됐을 때 증인석에 섰어요. 선서를 했죠. 손이 떨렸어요.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어요. 피고인이 증인 몰래 도장을 사용한 것이 맞냐고요. 맞다고 대답했어요. 동의한 적 있냐고 물으니 없다고 했어요.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했어요. 부부 사이니까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요.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저는 몰랐다고 알았으면 절대 동의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어요. 재판은 1시간 정도 걸렸어요. 판사님이 다음 재판 날짜를 잡고 패정했어요. 선고는 1달 후라고 했어요. 1달이 지나고 형사 재판 선고 날이 왔어요. 변호사가 함께 가자고 했지만 저는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법정에 들어섰을 때 남편이 이미 와 있었어요. 국선 변호인이 옆에 앉아서 뭔가 얘기하고 있었죠. 남편이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지만 저는 시선을 돌렸어요. 판사님이 입장하셨어요. 모두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죠. 판사님이 서류를 보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피고인 한정수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고요. 횡령죄로 징역 3년. 문서 위조 및 도장 위조로 징역 1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라고 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어깨가 축 처졌죠. 판사님이 판결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회사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요. 배우자 몰래 도장을 위조한 것도 용납할 수 없다고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하셨어요. 퇴정하셨고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남편이 법정 경위에게 끌려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후련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했어요. 3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형사 선고가 난 지 일주일 후 이혼 재판이 열렸어요. 이번엔 민사법정이었어요. 남편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라 화상으로 참여했어요.
화면 속 남편은 수의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가 짧게 깎여 있었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판사님이 양측에게 최종 의견을 물었어요. 제 변호사가 먼저 말했어요. 결혼 생활 30년 동안 의뢰인이 가정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요.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요. 또한 위자료로 1억 원을 청구한다고 했어요. 남편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재산이라고 해봐야 집밖에 없다면서요. 집을 팔아도 빚을 갚으면 얼마 안 남는다고요. 위자료는 과도하다고 했어요.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판결을 선고하셨어요. 이혼을 허가한다고요. 재산 분할은 집 가액의 50%를 청구인에게 지급하라고요. 위자료는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어요. 빚에 대한 연대 보증은 무효라고 인정하셨어요. 도장 위조가 명백하므로 청구인은 책임이 없다고요. 총 4억 5천만 원을 받게 됐어요. 집을 팔아서 정리하면 되는 일이었죠. 판사님이 방망이를 두드렸어요. 재판이 끝났어요. 화면 속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화면이 꺼졌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변호사가 부축해줬어요. 해냈다면서 축하한다고 말해줬어요. 고맙다고 했죠. 판결이 확정되고 집을 내놓았어요. 부동산에 맡겼더니 한 달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7억에 팔렸어요. 은행 빚 5억을 갚았어요. 남은 2억 중에서 절반인 1억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위자료 5천만 원까지요. 통장에 1억 5천만 원이 찍혔을 때 실감이 안 났어요. 이게 제 돈이라는 게요. 30년 만에 처음 생긴 제 명의 재산이었어요. 집을 비우는 날 큰딸이 도와주러 왔어요. 짐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책 몇 권, 그릇 몇 개. 30년을 산 흔적이 이것밖에 안 됐어요. 큰딸이 물었어요. 아빠 물건은 어떻게 하냐고요. 버리라고 했어요. 필요한 것만 아들한테 보내고 나머지는 다 버리라고요. 큰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짐을 차에 싣고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어요. 안방, 거실, 부엌. 여기서 30년을 살았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던 곳이에요. 하지만 이제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집일 뿐이었어요. 문을 닫고 나왔어요. 저는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방 2개짜리였죠.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전세 보증금 2억을 내고 나머지 돈은 통장에 넣어뒀어요. 이사한 첫날 밤 새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천장을 보니 금이 없었어요. 깨끗하고 새하였죠. 마음이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이 떠졌어요. 창문을 여니 햇살이 들어왔어요. 공기가 상쾌했어요. 커피를 내려서 한 잔 마셨죠. 달지도 쓰지도 않은 적당한 맛이었어요. 휴대폰을 보니 큰딸한테 문자가 와 있었어요. 잘 주무셨냐면서 저녁에 놀러 가겠다고 했어요. 아들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이번 주말에 밥 사달라면서요. 웃음이 났어요. 혼자가 아니구나. 자식들이 있구나. 한 달쯤 지나서 저는 상담센터를 찾아갔어요. 혼자 살다 보니 가끔 불안했거든요. 이게 잘한 일인가 싶기도 했고요. 상담사 선생님이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얘기를 들어주시더니 고생했다고 했어요. 잘한 결정이라고요. 자기 인생을 찾은 거라고 하셨어요. 몇 번 상담을 받으면서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죄책감도 줄어들었고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남편이 잘못한 거였죠. 저는 그저 제 권리를 찾은 것뿐이었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취미든 일이든 뭔가 하고 싶은 걸 찾아보라고요. 생각해보니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게요. 저는 제과 제빵 학원에 등록했어요.
젊었을 때 빵집을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포기했었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학원에 가니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처음엔 주눅이 들었죠. 하지만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셨어요. 밀가루 반죽하는 법부터 배웠어요. 손에 힘을 주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죠. 하지만 재미있었어요. 빵이 부풀어 오르는 걸 보면 신기했어요. 제 손으로 뭔가를 만든다는 게 뿌듯했죠. 석 달 후 자격증 시험을 봤어요.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결과는 합격이었어요. 58배 딴 자격증이었죠. 큰딸이 축하한다면서 꽃다발을 사줬어요. 아들은 케이크를 주문해줬고요. 셋이서 제 새 집에서 작은 파티를 했어요. 행복했어요. 자격증을 딴 후 저는 작은 가게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동네 주택가에 작은 베이커리가 나왔더라고요. 권리금도 적당했고 위치도 괜찮았어요. 망설였지만 용기를 냈어요. 계약금을 걸고 인테리어를 시작했어요. 큰 공사는 아니었어요. 페인트 칠하고 간판 달고 진열대 놓고요. 딸이 도와줬어요. 아들도 주말마다 와서 일손을 보탰죠. 한 달 만에 가게가 완성됐어요. 간판에 제 이름을 넣었어요. 선민의 빵집. 간판이 달리는 걸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제 이름으로 된 가게였어요. 제 돈으로 차린 가게였고요. 개업날 손님이 많이 왔어요. 동네 주민들이 구경 온 거였죠. 빵도 제법 팔렸어요. 첫날 매출이 30만 원이었어요. 적은 돈이지만 제가 번 거였어요. 제 손으로 만든 빵을 팔아서 번 돈이었죠. 가게를 연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단골도 생겼어요. 매일 아침 오시는 할머니도 계시고요. 아이 데리고 오는 엄마들도 있어요. 빵 맛있다고 칭찬해 주시면 기분이 좋아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반죽을 시작해요. 6시에 빵을 굽죠. 9시에 가게 문을 열어요. 저녁 7시에 문을 닫고요. 집에 돌아와서 간단히 저녁을 먹어요. TV를 보다가 10시쯤 자죠. 평범한 일상이에요. 특별한 일은 없어요. 하지만 행복해요. 제 힘으로 사는 게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어요. 가끔 남편 소식을 들어요. 큰딸이 교도소에 면회를 다녀왔다고 했거든요. 많이 수척해졌다더라고요. 후회한다면서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대요. 딸이 제 반응을 살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그 사람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딸이 알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2년 후에 출소한대요.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이 가능하다면서요. 출소하면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에요. 이제 남이니까요. 가끔 30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을 다르게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식들도 있으니까요. 당신 통장엔 지금 누구 이름이 먼저 적혀 있나요? 당신 도장은 누가 보관하고 있나요? 당신이 30년을 함께한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혹시 지금 눈 감고 있는 건 아닌가요? 보고 싶지 않아서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저도 그랬어요. 오래 눈 감고 살았죠. 하지만 결국 눈을 떠야 했어요. 아니, 눈을 뜰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제가 드린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다만 저는 선택했어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제 권리를 찾겠다고요. 쉽지 않았어요. 무섭기도 했고 외롭기도 했고 후회도 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걸음씩 앞으로 갔죠. 증거부터 모았어요. 내 편부터 만들었고요. 내 이름부터 찾았어요. 그랬더니 길이 보이더라고요. 기록이 분노보다 강했어요. 절차가 감정보다 확실했고요. 법이 눈물보다 공정했죠.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배신당하고 속고 잃어버린 사람들이요.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끝이 아니라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58배 제가 해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증거부터요. 내 편부터요. 내 이름부터요. 다음 시간엔 시어머니에게 평생 눌려 살다가 마침내 자유를 찾은 여자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보실래요? 여기는 마음극장입니다.